136회 건축시공교사 총평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기출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용어에서요. 서술에서는 마감공사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135, 136 물론 교시당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었는데 현장 경험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마감공사가 많이 나와야 합격이 좀 수월한데 마감공사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다만 강구조가 요즘 대세죠. 용어에서도 강구조가 3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0분 동안 출제 경향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문제 해설을 교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법 및 재료의 기능의 경우는 설치 부재를 의미한데 이게 3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처음으로 콘크리트가 미출제되었습니다. 네, 강구조가 대세가 되면서 콘크리트가 처음으로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자, 스터드 볼트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죠. 시어 커넥터인데 스터드 볼트 용접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전단 연결제해서 부재 기능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서술 문제를 용어로 출제하는 것은 135회 때 가설공사 항목이었는데 공통 가설공사. 자, 이번에는 직접 공통 같이 출제를 했습니다. 이 직접 가설공사는 KCS 시방서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역 작업을 할 때 들어있는 항목이죠. 이때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직접 가설에서 장비가 직접이냐 간접이냐 장비가 붙어 있죠. 예전에는 타워 크레인이 별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건물에 붙어 있죠. 그래서 직접 가설 공사에 해당이 되고 리프트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음반. 자, 여기서 혼동이 되는 부분, 소음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동 가설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공통 가설 공사가 출제가 되었고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리고 계약상 변경 아주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도급 연동제 이 가격 변동이 있었을 때 요즘 뭐 물가 변동이 워낙 심하죠. 자, 그래서 10% 정도 내서 조정을 하겠다, 연동시키겠다 이런 하도급 연동제가 출제가 되었고 내진, 면진, 재진에서 내진 설계에 관한 문제는 정말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주 뭐 예상 문제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재진만 별도로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총 13문제 중에 8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옥상 녹화방수의 경우는 서술 문제인데 용어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기출문제다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용어로 출제되어야 되는데 서술로 출제된 문제가 있어요. VH 분리타설 용어로 출제될 줄 알았는데 서술로 출제되어 있고 서술 출제될 문제가 또 용어로 출제되어 있고 자, 이번 시험 문제가 알고 보면 난이도 조정도 잘 하였고 중요도 문제도 좀 많고 각 공종별로 무엇보다도 분배를 아주 잘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공법이 5개 출제되었고 다만 시험 현상이 출제가 안 됐어요. 이것도 좀 독특한 회차죠. 시험 현상. 다만 이 시험 현상이 없어서 재료하고 그 다음에 구조, 항목으로 분산시킨 것 같고요. 그걸 커버하는 문제가 이제 기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종별로 보면 강구조가 3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분배를 아주 잘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콘크리트가 막 5개 이상만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콘크리트에서 좀 벗어난 그런 회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목 설정, 이 항목 설정은 가설공사 항목 그리고 지질 주장도를 통해서 이런 항목들 그리고 PC공사에서 그러니까 PC공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공법 종류, 그 다음에 운반, 조립, 접합, 관리 방안 이렇게 해서 전 공종을 그냥 다 출제를 했었는데 용어의 경우에서는 인필 콘크리트죠. 충전 콘크리트에서 습식 접합에 관한 내용 충전형 모르타르가 있고 충전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게 시방서에 나와 있는 PC 시방서에 나와 있는 프리캐스트 충전 콘크리트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때 공사 중에서 SHG 공법의 줄눈 이런 형태로 항목을 설정하는 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 제시로 계속 출제되면 어려워지는데 조건 제시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항목 설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약수령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60회 이후에 있는 기출문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옥상 녹화 같은 경우는 뭐 기출문제나 뭐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가설공사 이런 것들도 뭐 기출이다 아니다 뭐 할 필요가 없겠죠. 처음 출제되는 문제가 하도급 연동제, 그리고 충전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출제됐죠. 그리고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두께 기준, 폭 기준, 그리고 마찰 면철에 관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세부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뒤쪽에 다시 세부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 세부 기준을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공정이 아주 분배가 아주 잘 돼서 출제가 됐어요. 강구조가 콘크리트를 대신해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어떨 때는 총론이 많이 출제가 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총론을 절제를 했습니다. 지난 회차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빌딩이 출제가 됐는데 그 총론에서 점수 편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론을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피해볼까? PMIS 알 수는 있고 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서 또 피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공법과 관련된 문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플라이스 플레이스를 뺄까? 충전 콘크리트를 뺄까? 충전 콘크리트에서 PC이기 때문에 또 신공법으로 PC 중공형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충전 콘크리트 공법이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혹시 예상 문제로 작성을 했다 그러면 점수가 매우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CFD 강관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PC로 되어 있는 충전 콘크리트 공법이 신공법이 또 있긴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습식 공법의 충전형 모르타르 충전형 콘크리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점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1교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실수를 뭐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 용접 에얼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고득점으로 노릴 수 있게끔 타소 당량을 다 암기를 하신 분들이 학원에서 많기 때문에 대부분 뭐 거의 100% 암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쇼 커넥터의 경우는 철골의 전단 연결재가 3가지가 있는데 아는 거는 스터드 볼트밖에 없어. 그러면 스터드 볼트에서 용접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전단 연결재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스터드 볼트 이 재료에 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용접 쪽으로 간다든가 용접부 검사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갔을 때 점수 차이가 어떻게 날까? 채점이 어떻게 될까? 이게 약간 궁금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유형 분석을 한번 봐보시면은 설치 부재 재료 기능들이 3개가 나왔고 또 재료 공법이 하나, 공법이 4개가 출제됐죠. 뭐 정확하게 보면 에열도 공법에 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서술형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회 마감공사가 많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장수로 공부하신 분 중에 정통 시공이 아니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직에 있다든지 뭐 공기업에 있다든지 기타 설계 쪽 또는 기타 CM 관련 이런 계통들이 오히려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공무 출신도 많이 합격할 수도 있고 또 기타 뭐 관리하시는 그런 형태가 135회 때 많이 합격을 한 그런 회차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로 마감공사가 많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 마감공사가 출제가 많이 안 됐다라는 거는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합격 퍼센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약 4%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 좀 공부 기간이 오래된 분들은 무난하게 합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상 문제대로 123, 124, 125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평을 보실 때 121회부터 136회까지 볼 건데 용어의 경우는 110회 이후 문제가 나와요. 특히 120회 이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서술다. 그래서 용어 서술에 있어서 내가 범위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면 121회부터 보시면 되겠고, 내가 좀 확장을 시키겠다 하면은 110회부터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불안하다. 그럼 100회부터 보시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총 16개가 출제되었고, 질문 수량이 세 가지입니다. 특징, 원인, 방지 대책. 이런 질문 수량이 3가지. 다만 질문이 좀 길었죠. PC 같은 경우는 질문이 6개나 됐어요. 제도 4문제. 자, 기계적 이음에서 잔류 변형. 그러니까 이 시험에 관한 문제가 보통은 용어로 출제되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서술로 출제가 됐고, 또 기타 시험에 관한 문제가 플러스 한 문제가 더 있어요. 현장 양생 공시제. 이것도 양생 방법이기도 하지만 시험에 해당이 되죠. 자, 질문 형태에서 방안이 많이 출제됐어요. 관리 방안, 보안 시공 방안, 활성화 방안, 품질 확보 방안. 이렇게 해서 방안이 출제됐다라는 거는 절차 프로세스를 작성해야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견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사례를 언급해야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품질 관리 방안이다. 그러면 항목 설정이 되어 있지만 내가 견해를 제시해 줘야 된다. 대안 공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자 원인과 방지 대책은 뭐 보편화된 문제인데 좀 많이 출제가 됐죠. 자, 항목 구분. 자, 요즘 대세는 항목 구분입니다. 항목 구분한다는 건 뭐냐면 마법지 암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법의 종류, 요구 성능, 그리고 뭐 순서, 접합, 조립, 유의사항. 이 항목 구분은 공법 종류를 암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타일 공법의 종류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 점수를 준다는 거죠. 이번에 또 PC 공법의 종류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노트만 수량을 맞춰갖고 암기하신 분들은 이제 합격이 쉽지가 않다. 마법지 암기가 되어서 공법 종류까지 암기를 해야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유형 경우 크게 2가지죠. 항목 구분과 조건 제시인데, 항목 구분은 그냥 그대로 있는 지문 그대로만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 조건 제시형입니다. 조건 제시형 같은 경우는 상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점수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체 공사 시, 조립 작업 시, 설치 시. 자, 이렇게 질문형은 크게 2가지밖에 없었다. 합격 포인트 135회와 유사하죠. 기출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항목 구분, 질문 수량이 3가지가 많기 때문에 페이지 분배가 상당히 중요하죠. 페이지 분배. 그래서 이번 시험의 경우 12페이지 이상을 일단 써야 되겠죠. 물론 12페이지를 안 쓰고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쟁력이 되려면 일단 기본 3페이지씩에서 4문제를 다 작성을 하고 가줘야 된다. 특히 첫 번째 문제는 3페이지 반 이상 작성을 해 주셔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선택 될 수 있으면 쉬운 문제보다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먼저 골라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서술 출제 경향 분석을 했고요. 2교시 한번 보면요. 자, 2교시 보시면 110회 이후죠. 110회 이후입니다. 전부 110회 이후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 121회 이후가 거의 대부분이다. 자, 분석된 대로 내가 범위를 110회 이후로 설정할 거야. 자, 하나, 둘, 셋, 4개죠. 자, 121회 이후로 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공부량을 조금 줄이겠다라고 보면 120회 이후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110회 이후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상 문제를 선별을 할 때, 또 학원에서 역할은 문제 수량을 줄여주는 거. 그 지문이 어떻게
변경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각각의 역할이죠. 자, 공정도 되게 다양하게끔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커튼홀 같은 경우는 영어로 준비할 문제인데 서술로 나와서 그 성능 시험 항목까지 아는데 이 방법의 이 기준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전부 다 암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용접 결함 기본 문제. 기계적 이음의 경우는 이 품질관리 시험 기준 잔류 변형량 시험 세부 기준 암기를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고요. 4번 문제의 경우는 자, 지난 회차에서는 슬래브 균열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건이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익스펜션 조인트라든가 또 라간카 부분이라든가 전기 설비 통과하는 관통 부위라든가 또는 이제 상부 조경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다양성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익스펜션 조인트라든가 라간 같은 경우를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변별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라고 했지 슬래브, 벽제, 기초 이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수 보수 방안이 일반 부수 보강이 아니라 전면에서 할 건가 배면에서 할 것인가. 우리 용어 교재에 있는 방수 마지막에 누수 보수 공사 있죠. 그 내용을 작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에 대해서도 점수 편차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강관비계하고 시스템 비계는 예상 문제로 아예 모범답안을 만들었던 문제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해체공사는 지난번에 공예로 출제되었는데 이번에 안전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장비에 관한 문제, 공법 선정에 관한 문제, 사전 조치 사항에 관한 문제가 먼저 언급이 돼서 그 공법별로 사고 유형을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처음에 그래도 무난하게 출발을 했을 것 같고요. 커튼홀의 경우도 예상을 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돼서 큰 문제가 없었을 거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문제입니다.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적정 분배를 해서 각 항목별로 채점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게 되면 4페이지 작성하지 않고서는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높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피하는 거고요. VH 플리타설의 경우는 용어로 준비를 다 예상 문제를 했었는데 서술로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한 페이지를 어떻게 시공시유상으로 이제 즉흥적으로 잘 했을까, 이런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사후평가 제도. 사후평가 제도는 보강공법에 관한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천정을 뜯어내고 별도로 후분판을 붙이는 공법, 그리고 천정을 놓은 상태에서 천정 위에다가 별도로 덧댐하는 방법, 또 바닥을 걷어내고 하는 방법,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보강공법 가지고도 한 페이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층간소음 사후평가 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기본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서술로 나와서 보안시공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과락으로 당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번하고 4번에서 과락이 나올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3교시가 딱 문제 보자마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1번, 2번을 안 쓸 수가 없고 3번을 또 안 쓸 수가 없고 4번 잘못해서 현장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약간 풀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막상 시험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공동도급 기본 용어로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자, 서술의 경우에서는 글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배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배점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현장 양생 공시제는 노트를 제가 만들어 줬잖아요. 노트를 제가 직접 자필로 만들어 줘서 시험 보기 며칠 전에도 다시 한번 또 수정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
양생 방법과 목적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법자 8 버전, 9 버전 만들어서 아예 픽스를 딱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 점수가 좀 궁금해요. 점수가 안 나온다면 수치를 틀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장 양생 공시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존치기간 도표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압축 강도 시험 테스트도 표준 양생과 비교하는 것도 또 필요하겠고. 그래서 이제 3교시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2번, 3번, 4번, 2, 3, 4, 5에서 한 문제 정도는 약간 너무 못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교시가 난이도가 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교시가 왔죠. 4교시. 타일공법 다 알고 있는데 마법지 암기 안 하신 분들은 요 타일공법 종류별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타일공법 종류, 이게 벽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닥도 이야기를 하고 공법 종류이기 때문에 또 미리 선조립되어 있는 TPC 공법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점이 여기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감점이 되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꽤 있지 않을까 싶고요. 깽폼 제작 시 검토상, 또 설치 시 유의할 사항, 이런 것들은 모범 답안이 되어 있고 늘 나왔던 문제라서 큰 문제가 없었겠죠. 3번 문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한중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방안,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다른 거를 가주시면 된다. 예를 들면 기온 보존 강도라든가 적산 온도 방식이라든가 콘크리트 타설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 양생 공시체 내용이든지, 양생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나눠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설제 배시양이 되겠죠. 다만 3번의 문제는 시방서 안에서 비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합과 혼화제 그리고 시공 과정, 양생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추가적인 점수로 받을 수 있는 게 기온 보존 강도, 적산 온도 방식,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온도, 그다음에 양생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 편차가 나올 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는 그냥 기존 기출문제 그대로 되었고, VP와 VECP에서 기획 설계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VCP에서 시공 단계에서 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된다든가 원가 절감이 조금 덜하죠. 그래서 적용 절차, 설계 부위 적용 절차를 작성하고 이 차이점을 가야 됩니다. 원래 이 VE도 원래 예전부터 항상 기본 문제였었어요. 기본 문제. 근데 노트를 안 만들고 깊이 하다 보니까, 서술로 안 만들고 용어로만 만들어서 보니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VE도 출제 패턴으로 보면은 지금 단독적으로 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출제 패턴으로 보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 기본적으로 늘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5회, 6회 단위로 해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이렇게 출제가 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출제될 수도 있고 서술로 출제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어, 서술, 전체적인 기출문제, 그리고 출제 경향, 그 다음에 난이도,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136회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래도 135회보다는 조금 더 수월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자, 1교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PMIS죠.
영어 해석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중요도는 조금 높지는 않아요. 네. 전체 문제를 풀어갔을 때 우리가 일정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전체적인 그 시스템의 도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게 또 즉흥적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메바라 그 공정표를 가지고 액티비티 표시를 해 나가면서 공정 진행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장에 평면도를 놓고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자, 이쪽으로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RFI 기술을 이용해서 오늘 철근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또 하이바의 바코드가 있죠.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을 때 오는 출력 인원이 얼마가 됐는지, 그래서 자재 관리, 인원 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본사, 건설사 본사의 부서가 크게 보면 재무관리팀 쪽에서 전체 이 공사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가, 또 기성, 그리고 공사관리부서에서 또 관리했을 때 어떻게 지금 이 현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또 이제 가운데 타워 크레인이 있다 그러면 또 웹캠이 있습니다. 웹캠. 이 웹캠이 있어서 전체 현장을 24시간 모니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자재 반입, 그리고 현장 전체적인 안전관리 부분까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드론을 이용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 요즘은 이제 BIM과 4D, VR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가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 WBS, CBS, OBS인데, 이 WBS 작업 분류 체계를 놓고 거기에다가 운영 체계가 도입이 된다. 이게 핵심 기술이 되겠고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공정표를 해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겠고,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요. 구축 비용이 뭐 10억에서 15억 정도 들다 보니까 가서 직원들도 가서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프리메바라 공정표를 이용해서 액티비티 관리하는 부분들, 원가 관리하는 부분들, 공정 관리하는 부분들, 또 일정 관리하는 부분들, 또 자재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RFID 기술이라든가 웹캠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들. 그래서 답을 쓸 수 있는 즉흥적인 방법들을 이 공정표, 평면도, 그 다음에 시스템 연계하는 부분들로 갈 수가 있다. 즉흥적으로. 세부 내용을 몰라도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지금처럼 이제 보편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정 관리 도표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가게 되면 조금 더 실무적으로 직접 이걸 운영해봤다라는 느낌을 또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시스템 회사가 있는데, 그 시스템 갖춘 회사하고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담당자하고 협업하고 계속 대화하고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 공정관리 이 툴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답안에다가 녹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프리메바라 공정표 액티비티 관리하는 그 도표 가거나, 또는 웹캠을 이용하거나 RFID 기술을 사용하는 그 평면 단면을 그려서 자재 입고 관리라든가 생산 관리하는 부분들을 그림을 그린다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가설공사에 대해서 공통가설공사, 직접가설공사는 일단 항목을 적어야 되는데, 평면도로 공통가설공사 그리면 되겠고 단면도로 직접가설공사 그리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런 것들을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평면도만 그리면 곧장 건물 이외가 공통가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우리 마법지 그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가설공사는 건물을 올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에 붙어있는 내용만 적으시면 되겠고, 각각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가설 구대를 좀 강조를 해서 이 가설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좀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고, 좀 공사 진행을 위해서 시스템 비계를 좀 강조해서 가는 방법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도표로 제가 해놨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면도 단면도로 가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시추 주상도, 자, 이건 뭐 적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 주상도를 일단 그려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항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층의 상황 분석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토질 주상도만 나오면 N치 나와 있는 토질 주상도를 그리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확인사항입니다. 확인사항이에요. 이 확인사항.
그래서 이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림을 저런 형태로 그리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싶고요. 하도급 연동제는 지금 이게 핵심이죠. 네. 10%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자, 작성을 하신 분이 많지는 않았을 건데 절차가 있겠고, 요게 이제 그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놨고 그 작성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예상 문제로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감점 폭이 엄청나게 높겠죠.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이 내용이 안 나오면 점수가 일단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급 연동제 출제가 되었고요. 충전 콘크리트에서 박스 형태 충전이라고 신공법이 있어요. 요걸 적으면 이걸 적으면 이게 감점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직 접합부 충전 모르타르하고 무스 모르타르하고 충전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그 기둥 하부 우리 볼팅되어 있는 부분 지금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공 기준에 PC 이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시방서에 나와 있는 이 항목입니다. 이걸 적어줘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습식 접합 종류를 그려서 갔기 때문에 기본 점수는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다 적으면 좋은데 이걸 암기를 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 봅니다. 자, 프리패브 공법은 워낙 서술로도 준비를 많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너무 예를 들면 슬러리 월, 또 RCD 이런 작은 프리패브보다는 구조체에 들어가는 프리패브를 해야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시험 이틀 전에 이제 STG 공법에 대해서 프리패브 CIP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예제를 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작은 공법보다는 구조체에 들어가 있는 전체 프로세스, 그리고 공장 제작 선조립이 있고 현장 제작 선조립이 있다는 걸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을 적어도 돼요. 전제 조건, 작성 포인트상. 그래서 서술로 준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어로 갔을 때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프리패브 공법. 자, 재진 장치의 경우는 뒤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진, 면진, 그 중에 재진인데 댐퍼에 관한 내용들, 패시브, 액티브, 재진에 관한 내용들은 웬만한 부분들은 다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진과 비교하거나 또 면진과 비교하거나 해도 용어 작성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패시브 재진과 액티브 재진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류들 크게 패시브, 액티브 재진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TMD하고 TLD는 단독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전체 재진으로 이번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종류를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무래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단 연결제 중에서는 지금 이 검사 방법과 기준이 있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스터드 용접을 했을 때 검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실 문제는 전단 연결제 종류를 언급을 하고 연결제니까, 그리고 규격을 하고 구조 제한을 적어줘야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스터드 볼트 용접 가는 걸로 적었다. 그러면 고득점은 합격 점수 18점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20점 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PC 쪽에 나와 있는 시어 커넥터에 나와 있는 철골 전단 연결제가 4가지가 있어요. 스터드 볼트, 디귿자 형광, 그 다음에 보강 앵글, 플레이트. 이 4가지가 철골 전단 연결제입니다. 이게 우리 책에밖에 없어요. 전단 연결제. 그런데 대부분 스터드 볼트 이런 형태로 작성을 했을 거다. 그래서
큰 점수 차이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시어 커넥터 문제 만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기억을 저는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규격을 적어주는 게 점수 차이가 좀 더 격차를 벌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스플라이스 조인트, 스플라이트 플레이트죠. 스플라이스 플레이트. 그래서 보와 보의 이음, 기둥과 기둥의 이음에서 볼팅 처리를 했을 때 이음 연결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을 적어야 돼요. 기능과 역할. 자, 이때 우리가 우리 용어 교재나 기술 지침 보면 마찰 면처리 들어가는 부분이죠. 방청 페인트 들어가는 부분들, 마찰 면처리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나와야 됩니다. 뭐 이게 현장 사진이죠. 자, 아무래도 볼트를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께판에 따라서 체결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는 이 마찰 면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마찰 면처리에 관한 내용이고, 볼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멍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 상태가 모지하고 같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기사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뭐 플랜지 플레이트, 윙 플레이트 해서 뭐 다른 부재들 명칭들도 있는데, 아마 다음번에는 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웹 플레이트, 플랜지 플레이트, 건축기사 실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도 하네요. 자, 가장 중요한 이 제작 기준인데, 이 제작 기준이 웬만한 곳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께 기준, 길이 기준, 폭 기준, 볼트, 간격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께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6에서 12mm를 기준으로 가고 있고, 이음 길이 600mm 이상에 따라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볼트 간격은 60에서 100mm. 이 측단 길이가 있죠. 측단 길이. 엣지 디스턴스에서 40에서 50mm 이상.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준은 이제 아마 제작했을 때 적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술 지침에도 뭐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는 모재하고 뭐 같이 간다. 마찰면 처리할 때 주의할 사항, 또 방청 페인트, 또 구멍에 관한 내용, 뭐 이 정도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웹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는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규격이 똑같아야 돼요. 규격이 크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규격이 작으면 헐겁죠. 그래서 거의 규격이 똑같이 가고, 플랜지 플레이트는 같거나 살짝 작게 보통 갑니다. 튀어나오지 않게끔. 이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옥상 녹화 방수는 서술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용어로 출제가 됐는데, 이 구성 요소를 안 적으면 점수가 안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녹화 설계가 아니에요. 녹화 유형 문제가 아니라 순수 방수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에 관한 문제를 적어야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경 수목의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긴 가지만, 주요 내용은 방수에 관한 내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구조체 기반에서 가는 각각의 역할들, 식재 기반에서 가는 역할 중에서도 배수층과 방근층에 관한 내용이 방수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녹화 설계 쪽으로 하신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배력철근과 온도철근은 아무래도 일방향 슬래브, 이방향 슬래브 해서 변장비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꼭 해야 되겠죠. 이건 뭐 전부 예상 문제로 했던 문제들이라서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비교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구조용 실렌트 같은 경우는 4변 지지, 그 다음에 2변 지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상세도를 못 그리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자, 그래서 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고정 실런트의 시공 방법이 나와 있고, 자, 이 섹션 지금 상세도 그대로 그려 주셔야 되는데,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고 지금 사진을 해놨는데, 4변 지지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더 약하죠. 왜냐하면 전체 구조용 실런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변 지지의 경우는 지금 여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변 지지가 더 안정적이죠. 근데 순수 고정 실런트 같은 경우는 목적이 사변 지지가 원래 더 목적이긴 합니다. 디자인상으로 볼 때. 그래서 조금 구조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디자인 설계할 때 사변 지지로 해야 순수 SSC 공법의 그 의미에 부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그대로 그려 주셔서 작성을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예열 문제에서는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이건 뭐 기본적으로 탄소 당량과 더불어서 늘 공식 암기를 다 해 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열 필수 의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탄소 당량 공식 그대로 작성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이제 예열 방법도 작성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최소 예열 기준을 암기를 했을 때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겠고, 요게 수치가 좀 많아서 암기가 안 됐다라고 하면 예열 기준에 관한 간단한 내용으로 뭐 작성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예열 범위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문제가 총 8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는 10문제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하도급 연동제라든가 또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라든가 제외를 하고 나면 거의 뭐 큰 문제 없이 작성을 했을 것 같고요. 네, 2교시 1번 커튼을 공사에서 모급 테스트 효과, 성능 항목,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죠. 자, 이거는 이제 시험 대상 항목 선정을 하고 시험소에 실물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각각의 요구 성능 항목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항목과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물 그림에다가 크기, 대상 선정, 항목 선정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언급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정동구층이다. 구조시험, 그 다음에 층간변이시험 또는 열순환 시험들 이런 것들이 있죠. 중요한 건 이 항목하고 내용을 아는데 아래에 있는 이 시험 기준들까지 암기를 전부 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준 암기하신 분과 안 하신 분들의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용접 같은 경우는 결함 종류, 종류별 원인, 그리고 이제 용접 전중후 대책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아이템별로 이대로 갈 거냐 차이인데, 여기에서 1교시 문제 나왔던 예열 문제, 그 다음에 뭐 탄소 당량,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엔드탭이라든가 그 다음에 돌림 용종이라든가 또 개선의 정밀도라든가 이런 분들 기본 그림이 나왔을 때 차이가 있겠고요. 이때 비파기 검사 뒤쪽에 나와 있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험 문제가 방지 대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지 대책에서 문제를 충분히 더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적 이음의 경우는 지금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용접 기계적 이음에 대한 종류는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분들은 이제 뭐 나사식도 마디음과 단분나사 가공이음이 있겠고, 스퀴즈 연속으로 밀어내는 스퀴즈 조인트가 있겠고, 그립을 잡아주는 단속시키는 단속압착이음, 지락 스플라이스, 지락 웨지 이렇게 해서 쐐기 형태인데 현재 뭐 잘 하고 있지 않죠. 스퀴즈 조인트도 현재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캐드 웰딩, 그라우팅 방식도 비효율적이라서 잘 안 하고 있고요. 편체식으로 돼가지고 옛날에 이지 커플러도 있었는데 요즘 뭐 이런 것들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사 가공이음 형태라든가 이런 나사 마디음 형태가 좀 더 효율적이죠. 일단 각각의 종류를 적고 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방 기준이 또 바뀌었죠. 잔류 변형량에 관한 내용으로 KSB
0802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감점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교시 같은 경우는 모급 테스트의 시험 기준, 기계적 위험에서 이 시험 기준이 점수 당락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2교시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 두 개가 위험성이 있었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빼고 나면은 지하주차장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지하주차장 상부, 벽체, 기초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건 다 적을 수 있는데 상부 적용, 합벽이 되는 부분들, 익스펜트 조인트 부분들 라간카를 해보면 알겠지만 라간카에서 부력 때문에 누수가 됩니다. 뭐 그리스 칠하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뭐 전기 설비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가야 되는데 지난 시험 때는 슬래브에 대한 균열이었어요. 그래서 슬래브에 관한 균열 쪽으로만 대부분 가다 보면 점수가 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누수 보수 공사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표충주 강강피 치탄 보수 보강으로 적으면 아마 그게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이게 또 채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다양하게끔 접근을 하느냐 이 차이도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고요. 강관비계 그리고 시스템 비계의 경우는 뭐 기본적인 문제라서 조립 순서대로 적으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조립 작업 시 준수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점수 차이가 구성 요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겠죠. 자, 해적 공사는 지난번에 공회로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각각 공법별로 사전 조치를 해야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의 종류에 따라서, 공법 선정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법 종류 그리고 사전 조치사항을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전 조치사항은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작업자 안전관리, 인적 건축물의 안전관리, 주변 보행 통로에 관한 안전관리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공법 종류 선정에 따라서 소형 앞세기, 소형 파쇄냐, 전도시키는 공법이냐, 폭파 공법이냐에 따라서 안전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통 안전관리 사항은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여기서 공사 중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그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긴 하지만 녹화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통 안전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사 중 안전관리로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의 경우는 시험 나와 있는 기계적 이음과 모급 테스트에서 기준을 적었냐 못 적었냐 해서 점수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 문제를 많이 피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해체 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균열에 관한 문제에서 점수 차이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튼홀 결론은 뭐 당연히 유리, 바, 패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방열판 설치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데 큰 틀은 유리, 바가 중요합니다. 유리, 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패널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유리 결로 대책은 당연히 일반 유리하고 복층 유리를 비교하거나 3중 유리 또는 로이 복층 유리를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3중 유리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로이 복층 유리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봉입가스를 가야 되겠고 그리고 단열 바와 단열 감봉이 일단 무엇보다도 필수지 않겠습니까? 단열 바와 단열 감봉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알루미늄 바의 경우에서 단열 바 당연히 아존 폴리아미드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이제 여기에서 내부 결로 시스템을 적용해서 위폴 설계가 된다든지 또 결로가 예상되는 부위에 온수 방열기 얘를 설치해서 실내에 결로를 방지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환기 시스템을 적용한다든지
기타 이제 패널 부분에 전열 해석 결과와 같이 패널 바탕 절물의 접합부에다가 격리제를 삽입해서 네, 방지하는지. 그래서 필수 나올 그림들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노트만 잘 만들어져 있으면 큰 문제 없이 점수가 뭐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날지 않을 문제일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마법지 암기를 다 하라는 거죠. 판골 상복 암기를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하프 PC 공법의 종류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법지 암기를 안 해놓고 나면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운반 관리, 반입 관리, JIT와 관련된 내용, 항상 수업 때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조립도 순서별로 기초하고 기둥의 접합 부위, 기둥과 슬래브 접합 부위, 슬래브와 슬래브 접합 부위, 보와 기둥의 접합 부위, 이 접합 부위를 다 적어야 돼 있고, 접합부 방법, 습식, 건식을 언급을 하고 방수까지 언급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의 경우는 4페이지를 꽉 적어야지 풀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 가지고 이 내용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은 거는 일단 패스하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게 VH 브리타설인데, VH 브리타설 같은 경우는 딱 답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네. 수직 부재의 강도, 수평 부재의 강도에 따라서 구분이 딱 1.4배 이하, 1.4배 초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이 시공시 유의할 사항에서 현장에서 이제 보통 평면이 길었을 때 양 단부에서부터 VH 브리타설을 이렇게 수직 부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수평 부재를 조립을 추가적으로 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재 형태 평면으로 그림을 그려가서 배치해서 타설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 세우는 것들이 무엇보다 먼저겠죠. 그 다음에 타설하는 장비를 우리가 일루 배째로 호포로 보통 사용하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일반적인 타설 방법과 다르게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조금 더 변별력 있는 답이 되었을 겁니다. 자, 층간 소음, 사후 이 확인 제도에서 이거 이번에 뭐 이 기준을 못 쓰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준에 관한 내용들이 바뀐 내용들은 다 적었을 거예요. 다만 이번 시험 문제의 경우는 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다가 플러스 성능이 미달됐을 때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조건과 규모를 언급을 하고 뭐 각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성능 확인 방법을 적지 않으면 점수를 과연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장비 말고 성능 확인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 위치하고 숨실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해야 돼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자, 마지막 포인트는 지금 총 6가지죠. 그래서 뭐 보통 기본 뭐 엠바 이 부분을 이제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해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철거를 하지 않고 그 흡음 구조를 그대로 붙인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두께에 따라서 층고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보강 방법에 관한 내용 중에서 뜯어내면은 이제 견적이 너무 커지고, 또 보강을 해서 붙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도배 작업이 또 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또 생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고성능 바닥재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 바닥재의 경우는 가장 심각합니다. 바닥재의 경우는 가장 심각해요. 왜냐하면 마감이라든가 문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이걸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흡음재를 그냥 바닥에 깔아 놓는다든가 이것들도 이제 뭐 임시 방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향후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끔 정리를 좀 해둬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후평가 제도를 준공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샘플 세대를 해놓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앞으로도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자, 이 문제는 뭐 있는 그대로 공동도급의 유형을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개념도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활성화 방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작성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답안지가 자세가 안 나와서 안 쓰는 거지 몰라서 안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 양생 공시체. 자, 요거 딱 그대로 나왔죠. 목적해서 제작 기준하고 목적이 그대로 나왔죠. 용도가 당연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양생 공시체의 경우는 아무래도 배관을 통과를 해서 그 상판에 가서 그대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표준 양생 공시체 같은 경우는 그냥 레미콘 호퍼에서 그냥 그대로 우리 손수레에다 올려놓고 시험하는 거하고 다르죠. 배관을 통과하게 되면 규격이 달라지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장 양생 공시체 양생 방법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목적 같은 경우 지금 거푸집 존치 이건 판단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그 마법자를 사용해서 이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현장 양생에 관한 내용을 표준 양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험 목적은 품질 강도에 대한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의 적합성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거푸집 존치 기간. 그 다음에 이제 한중 콘크리트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한중 콘크리트 초기 양생 지속 여부 결정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적고 현장 양생의 종류들 언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양생 방법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 주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해 나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으로 보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적용 부위를 가지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험시 수조 양생, 표준 양생 공시체하고 그 다음에 현장 양생 공시체 개념을 30분 동안 강의를 또 했었죠.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일공사에서 4교시 보겠습니다. 타일공사에서 종류별 특징이다 보니까 자, 여기서 벽체도 있고 바닥도 있어요. 그 다음에 TPC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거 말고 타일공사의 하자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이렇게만 노트 만드는데 공법 종류가 나오니까 뭐지? 또 아저씨, 떠붙임, 압착, 접착, 밀착 공법 동시줄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계량 압착과 계량 떠붙임이 더 있죠. 그 다음에 바닥 손붙임 공법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TPC 공법까지 이런 공법 종류를 언급을 하게끔 요즘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PC 공법 종류, 타일 공법 종류.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종류를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마법지 암기를 안 하면은 두고두고 시험 볼 때 문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문제는 약간 다르다. 공법 종류에 따라서 비중은 낮지만 공법 종류를 언급을 해야 감점이 없을 것 같고요. 깽폼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서 설치 도면을 당연히 그려야 되겠죠. 고정하는 모습 교재에 있는 대로. 제작식 우려사항은 패널에 관한 제작식, 그 다음에 케이지에 관한 내용, 발판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접합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 각각의 알폼과 접합 부위, 그 다음에 면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줄눈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방수키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웰라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다가 이렇게 가장 포인트별로 그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요즘 깽폼은 제일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현장에서 깽폼 협의하는 부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깽폼 높이하고 최상층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폼과 체결 부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타이볼트 단수라든가 깽폼 체결 홀 가공은 어떻게 하고, 면기 치수는 각 부위별로 코너 부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안쪽 코너, 인코너 부위하고 아웃 코너에 따라서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주로 협의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치 작업과 해체가 있는데 해체를 해야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해체를 안 적으면 안 돼요. 해체를 하고 설치를 하잖아요. 물론 처음 설치할 때는 조립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인양을 할 때는 해체를 하고 인양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따라서 해체, 인양하고 설치로 간다. 이걸 모르면 현장 경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세부적인 뭐 내용은 자료로 정리를 하겠고요. 현장에서 협의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했던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한중 콘크리트 품질확보 방안이기 때문에 123회 문제는 타설 정준후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한중 콘크리트는 혼화재, 기온 보존 강도, 적산 온도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와 다른 부분에 대한 비교가 아마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계측기는 뭐 늘 나오는 문제죠. 자, 그래서 큰 대상으로 봤을 때 대지 내부냐, 대지 외부냐. 자, 그 다음에 특정 대상으로 봤을 때 벽체냐, 그 다음에 웨일이냐, 스트러트, 또는 굴착 저면이냐, 기타냐, 건물이냐. 이렇게 해서 큰 범위로 보면 흙막이냐, 흙막이, 또 집안이냐, 그리고 물이냐, 주변이냐. 크게 네 가지로 갈 수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그 항목, 그리고 측정 방법, 그리고 이제 평면 배치, 단면 배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계측기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VP, VCP의 경우, 자, 당연히 이제 설계 부위 절차를 준비 단계, 분석 단계, 실행 단계로 구분을 해야 점수를 나오겠죠. 그리고 설계 기획 단계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할 때 VP와 시공 단계였을 때, 설계 변경이 되었을 때, 설계 변경을 수반할 때,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서 V 도표를, 시기별로 도표를, 그림을 그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술 문제에 단독적으로 설계 부위가 나왔을 때 노트가 없으면 조금 쓰기가 버거운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안전관리 계획서. 요즘 안전 문제가 대세이기 때문에 설계 안전성 검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필수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오죠. 자, 이때 종류를 당연히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냥 한 곳에다 몰아놓았어요. 이게 이제 설계 안전성 검토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설계 안전성 검토에서는 요 타워크레인하고 항타기 이런 장비가 빠져요. 근데 안전관리 계획서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그냥 전체 그림에다가 제가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교재 딱 그리기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대상 공사는 당연히 아주 쉽게 그림을 그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I 홈페이지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발제했는데, 수립 절차에 관한 내용 프로세스로 해서 항목별로 적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쭉 전체 간단한 해설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각각 교시별로 기준을 출제했던 2교시 두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교시에서도 용어로 출제가 되어야 될 문제가 서술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약간 당황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또 너무 질문이 많이 나와서 페이지 한 배를 잘못해서 꼭 한 문제 같은 경우는 두 페이지 반밖에 못 썼습니다 하는 문제가 나왔을 회차입니다. 자, 그래서 합격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격이 되는 회차에서는 진짜 이런 것들이 없어요. 좋은 에너지로 합격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가고, 그리고 좀 더 간절해집니다. 합격을 하는 회차가 됐을 때. 그리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신규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카페라든가 이런 댓글도 잘 된다, 이런 형태로
처음부터 잘 길이 들어져야 이게 계속해서 간절해집니다. 항상 방관자가 되면 합격이 조금 더 멀어집니다. 1년차 미만의 경우는 노트 수량이 중요합니다. 서술의 경우 최소 50개, 용어의 경우는 100에서 150개를 해놓고 나머지는 반복할 수 있는 게 한 300개 정도. 당연히 수량이 중요합니다. 1년차 이상에서는 노트 품질이 이제 좌우를 하는데, 이 노트 품질이 지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지문 유형에 따라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속도가 안 나오신 분은 아무래도 밀도가 문제일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 위주로 가야 점수를 받을 사람이 있고, 내가 그림 위주로 가야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아이템을 많이 적어야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내 스타일이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를 상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트의 0점 조준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맷이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를 놓고 거기에서 응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내가 개요나 결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답안 작성만해서 확실히 픽스를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마법지 100번 이상 회독했는가? 와, 볼펜 30자리 정말 힘들어요. 1년 걸립니다. 1년. 그래서 볼펜 30자리가 조금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20자루 정도는 해야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학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습이 돼야 돼요. 회독. 습이 중요하죠. 그래서 노트는 이만큼 만드는데 왜 합격이 안 될까요? 습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무엇보다도 간절함이죠. 기술사 공부가 몇 순위인가 과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필수 수량만 한다면 언제든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만 더 간절해지십시오. 분명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36회 총평이었습니다.